자, 통.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안양 실종 사건의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다. 확실한 물증 앞에서도 거짓 진술로 버티려 했던 정 씨. 범행은 시인했지만 사건의 전모는 다 밝혀지지 않은 채 숱한 의문을 낳았다. 그는 왜 아이들을 납치했을까? 그는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가? 안양 실종 사건 3개월을 돌아본다. 마지막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정말 죄송하고요. 진짜 뭐라고 드릴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밀지 말아요. 자.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 2명이 실종돼 경찰이 공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두 어린이를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족들의 속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실종, 자정을 넘긴 미귀가 신고, 뒤늦은 공개 수사. 안양 실종 사건의 초기 대응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해가 바뀌고 겨울 추위가 다 가도록 사라진 두 아이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들뜬 마음의 두 아이는 이곳 안양문예회관의 주변 거리를 맴돌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곳 CCTV 여기저기에 흔적을 남겨놓았다. 이 거리의 목격자는 그날 아이들의 표정조차 손에 잡힐 듯 기억하고 있었다. 문 앞에서 이렇게 보고 이모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들어준 거. 그럼 지금 문을 열고 뭐 혜진이 어디 가니 이런 거는 안 물어봤는데 그때 혜진이가 얼굴이 굉장히 밝았어요 그날. 마을 할아버지의 호루라기 소리가 두 아이가 살던 안양 일평과 활동을 찾아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아 제가 호루라기 물고 다닙니다. 시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예? 이 호루라기 내가 왜 봅니까? 예? 도와달라고 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불고 다녀요 지금. 예? 그래서 많이 도와주세요. 예?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 안양 어린이 실종 사건의 수사본부가 설치된 냉천 파출소. 밤 8시 4명으로 이루어진 한 팀의 형사들을 만났다. 형사들은 한 달이 넘게 야근을 계속해오고 있었다. 마트 친구가 기억이 안 돼가지고 했더라고. 분위기랑 비슷하다고. 형사들은 2명이 한 조가 돼 움직였다. 주요 임무는 안양 일대 주민들의 사건 당일 행적을 알아보는 것이다. 하지만 확인은커녕 얼굴조차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 딸이에요? 네, 우리 경찰관이에요.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아, 취직하셨어요? 얼로? 단서 하나 찾지 못한 채 시간만 자꾸 흘러간다. 바짝 애가 탄 형사들의 눈에 뭔가가 걸려들었다. 마치 빗자국처럼 보이는 수상한 얼룩이다.
피 같지 않아? 피 같은데? 뭔데? 피자국 비슷하네. 이따 한번 그럼 감식 한번 해봐야 되나? 저거. 주변 주민들이 던지는 말도 단서가 되는 가운데 아니, 그때 왜 말 안 했어요? 예? 예? 어제 일이라고요? 어제 얘기하더라고. 어제. 가방을 남자분이 남자분이 들고 가더래. 들고 가는 가방이 끌고 가는 가방이 끌고 갔다는 것 같아. 정확히 몰라요. 하여튼 그 가방 들고 가는데 둘이 마주쳐가지고 놀랬다고 했었어. 동네 뭐 처음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죠. 왜냐면 예.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놀랄 필요까지 없잖아. 근데 그 아줌마는 어떻게 해 이거 다? 머리 이만큼 나서 파마한 머리 아니에요, 아줌마? 그럼 그 아줌마는 그 남자를 알겠네요. 조그마니까 얼굴은 모르겠지. 모르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 뜨내기가 많아서. 그래도 옆에 집인 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언니는 더 모르지. 동네에서 있지도 않고 새벽에 나갔다 이 시간에 오면 집에 있다가 자고 출근하는데 누가 자고 있었냐? 몰라. 얘기하고 있으니까 괜히 말 잘못 나가면 여기 피 안 가게 하죠. 3 여기는 446에 666. 지금 뭐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 수사는 지금 탐문하는 목적도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체를 유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집에 있다가 유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가방이나 운송 수단으로서 참 좋은 제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집 근처 총 8,000세대를 방문하는 탐문 조사가 이어졌다. 한 집 한 집 방문해가며 수상한 사람을 가려내는 게 목적이었다. 이상한 사람이 사는가? 혼자 사는 사람. 진짜? 주인집이가 제 성질이니까. 예. 예. 그럼 번지수가 몇 번이죠? 번수가 여기 그런 찍을 필요가 없겠나요? 어디 오는데? 예? 네. 조사하는 과정이 어디로라고 했지? 부부가 산다고. 부부가 살아요. 맞아. 예? 뭐 엉터리. 군대 사는 혁신남이 600%, 정리 좀 하셔야 되겠고. 성폭행을 포함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 200%. 내가 뭐 선생님 이제 그들의 힘이점을 찾는데 먼저 수사력이 동원됐다. 박분옥 씨가 하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그쪽 분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그쪽에는 뭐 내가 선생님 성함이. 아이들은 어디로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 의문이 깊어지는 가운데 긴 겨울 방학이 끝나가고 있었다. 방학이 끝나던 날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 예슬이와 혜진이가 돌아오지 않아 우리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두 친구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두 아이의 실종 이후 갖는 첫 수. 친구들은 기다림의 마음을 편지에 담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 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마음이 무겁다. 이번 사건 다음에 제가 생각에는 뭐 차량이 동원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애들이 차를 겁을 좀 내라. 그래서 누구든지 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오늘 차를 태워주겠다고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뭔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차를 타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집에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이웃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집으로 가고 혼자 가는 것보단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나니까 이렇게 항상 같이 다녀라 이렇게 지도했고요. 아이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무기력한 시간들이 쌓이고 동네에는 어른들에게까지 서늘한 공포감이 싹트고 있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새벽에 일을 하다가 이렇게 다가오면 좀 무서운 마음도 들고. 일단 저녁에도 사람을 구경을 못 하겠어요. 저녁에도. 그러니 이런 뭐 가게 같은 게 뭐 잘 된다고 보겠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어디에서나 동네의 달라진 인심과 풍경이 도마에 올랐다. 혜진이랑 같이 이제 그 노는 모습들이 이제 많이 보였는데 그런 모습도 사라지고 또 집에서 있다든지 아니면 외갓집이나 시골 와서 있고 또 젊은 엄마도 신랑이 이제 야간하면 이제 집에 있기가 무섭다고 이제 그러더라고. 애들 노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혜진이 생각이 더 나고. 이번 사건에는 총 70여 명의 형사들이 동원됐다. 그들은 안양 6동과 8동 부근의 담당 구역으로 각기 흩어져 수사를 했다. 꽉 찬 거야, 얼음이 아니야. 꽉 찬 거. 맨홀이랑 정화조. 예를 들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죽였을 경우에는 맨홀이나 정화조 같은데 자기들이 옮기지 못할 여건이 됐을 때 아마 가까운 맨홀이나 정화조 같은데 버렸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여기 주인 아저씨랑 알아보는 거니까. 늦게 들어오신다. 늦게 들어오더라고. 뭐 하는 사람들인지는 모르죠. 일단 적어놔서. 이제 만나보기 진짜 힘드네,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탐문 수사는 허탕을 칠 때도 많았다. 혼자 사는 사람들, 외지로 일을 나가 오래 집을 비워두는 사람들이 흔했다. 더구나 재개발이 예정된 곳이어서 집을 사서 비워두고 잠시 드나들기만 하는 뜨내기들도 적지 않았다. 범행 현장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빈집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두 명이나 있잖아요. 2명 중에 한 명도 아직 한 명 남았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그 애들 뭐 실종 사건이 유사 사례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개 주거지에서 누가 얼마 안 떨어지는 데서 유기됐거나 범인이 근처에 살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일단 주거지 주변 위주. 두 번째는 걔네가 잘 다니는 곳, 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놀이터. 그리고 걔네들이 자주 놀러 갔던 곳.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학교.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또 이제 넓혀가 나가는 것이 이제 혹시나든지 어디를 가려고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은 뭐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 부근 쪽에서는 이 뭐 걔네들이 뭐 어떤 가정하에 죽었다는 가정하에 시체 찾는 것도 목적이지만 실제로 첫 번째 걔네 행적을 찾아야 되거든. 실종되기 전 아이들은 과연 어떤 위협에 직면했던 것일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이들이 살아있을 가능성도 점점 줄어들었다. 지난 2월 4일 경찰청 범죄분석팀의 생각을 물어봤다. 또는 지역 내에서 이제 실종되는 아이들의 특성을 보면
굉장히 편안해하고 자기가 범죄와 관련되리라는 범죄의 피해자가 되리라는 생각들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도 유인이 되거나 또 언어적인 위험만으로도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어떤 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갖는 특성은 성폭행도 하고 절도도 하고 강도도 하고 방화도 하고 살인도 하고 온갖 범죄를 전부 자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범죄만 한다는 것은 치중을 한다면 당연히 수사가 편협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가능성들 아까 질문을 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가능성들은 수사를 일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연관성들을 계속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고. 실종 44일째. 사람들이 죄다 빠져나간 안양의 설날.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는 소문만이 들려왔다. 아이들을 꿈에서 봤다는 한 사람이 경찰과 함께 동네를 다닌다고 했다. 경찰 3분하고 여자 1분 경찰이더라고. 4시 왔다가 차 2대 끌고 지금 갔어. 꿈에 계속 나타난대요. 그 사람이 자꾸 나타나서 애들이 막 저기 하면서 배가 고프다고 애기가 자꾸 그런다네. 살려달라고. 그래서 빵하고 우유하고 지금 사다 주는데 요 근방에 있다는 거야. 애들이 지하에. 애를 잡아간 사람이요? 응. 아이들이 실종된 지 2달이 다 됐지만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었다. 형사들은 실종되던 날 오후 아이들이 찍힌 화면을 다시 보면서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 보았다. 사람 서 있죠. 좀 이따 봐봐야 돼. 여기 보면은 누구 지나가고 조금만 차 지나가면 애기가 보인다. 애기 보이잖아요. 여기 들어갔다가 다시 애가 나와요. 그 다음 화면에 보면은 함께 가던 사내 아이는 이 지점에서 2 아이와 헤어졌다. 파란색입니다. 안 보여. 여기 나오잖아요. 그 집으로 가는 길이 그쪽 길이 가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 이야기 접하고는 우리가 한번 둘이서 걸어봤거든. 야 어디로 우리가 걔네들 입장에서 어느 길로 갈까 하는데 우리가 가기도 그 길로 가요. 그쪽 길로 안 간다. 거기 길을 알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방학 기간 아니기 때문에 저쪽 어디 성문교회 그쪽으로는 안 갔을 거고. 근데 나오는 게 안 잡혔으면 거기서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지? 아니 그럼. 당시 아이들이 지나간 길 근방에서 통화를 한 사람들의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저희가 한번 선생님 계신 곳 찾아가도 될까요? 우리가 어떤 특정을 찾고 있는데 수백 명의 새로운 수사 대상이 추가됐다. 줄어들 듯 보이던 수사의 폭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 관련 있는 게 아니고 막내딸 혜진이가 사라진 뒤부터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엄마. 주인을 잃은 방은 아이가 떠나던 날 그 모습 그대로였다. 막내가 꼭 살아 돌아올 거라는 간절한 희망으로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다. 실종 이후 2달이 넘게 지나면서 경기도 의왕시의 야산에서도 아이들을 찾는 산악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다. 안양 육동 근처 수리산에서 시작된 산악 수색은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그 범위를 매일 넓혀갔다. 실종 70일이 돼가고 있는 상황.
경찰청 범죄 분석팀은 아이들이 살해됐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범인의 유형을 좁혀가는 중이었다. 최근 또는 이제 향후에 어떤 문제가 대두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어떤 성과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 또는 분노라든지 뭐 이런 어떤 자기가 가진 어떤 문제를 불특정한 사람들한테 마구 표출하는 그런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2000년 이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아이들의 실종 살해 사건. 범인들과 그들의 진술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성을 목적으로 아이에게 접근했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유일한 목격자이자 피해자인 아이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아동들을 상대로 성과 관련된 어떤 환상을 가지게 되는 그런 기제들도 매우 유사하고 그런 것이 유사하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사건의 어떤 범죄자의 집 음란한 동영상이 가득한 범인들의 방. 형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적인 어떤 왜곡된 환상들이 많이 가지게 되었겠죠. 그들은 외부와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 자신을 가두고 성적인 환상을 키우고 있었다. 검거되지 않기 위해서도 살해하게 되고 이런 이제 범인 중 한 명은 희생된 아이의 소지품도 간직하고 있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저런 어떤 자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많이 이제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공통되게 나타내고 그런 것들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이 환상을 가지게 되고 사람을 통제함으로 해서 자기가 그런 자기가 낮게 느끼고 있는 자기의 자존감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이런 기제로 작용을 하는 거죠. 지난 3월 12일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 인터체인지 부근의 야산. 그 전날 오후 여기에서 안매장된 여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다. 안양에서 내려오는 길목. 실종된 두 아이의 시신일 수도 있었다. 이름 모를 여자아이의 시신은 두 군데로 나뉘어져 묻힌 채 발견됐다. 유전자 감식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사망 추정 시각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고 또 사인이 될 만한 외상이나 등 특별한 게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치아 상태로 봤을 때는 만 8세에서 10세 그 정도.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역시 여러 달 전에 실종됐을 아이. 아이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유류품과 범행의 단서가 될 만한 증거를 찾는 수색이 있었다. 또 다른 희생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 다음 날 국과수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 시신은 실종된 아이 중 한 명으로 밝혀졌다. 머리핀만 남겨놓고 죽은 아이. 참담한 소식은 가족들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싸늘한 죽음으로 들어와가지고 마음에 뭐라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지금. 어머니 전에 혜진이 어머니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말도 못하고 그냥 계세요. 말도 못하시고. 저는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그 소리 듣고. 다음 날 아침 두 아이가 다니던 학교 앞. 전날의 소식으로 학부모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마중을 나온 엄마들로 인해 아이들의 하굣길은 몹시 붐볐다.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었지만 엄마들은 어떻게든 짬을 냈다.
시신이 발견된 수원의 야산. 저런데 부모 산소들이 지금 아직 이장 안 하고 있는 산소의 주변도 지금 저들이 다 세밀하게 정밀 수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양에서 실종된 하나의 시신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곳에 경찰력이 집중됐다. 아이를 살해한 범인과 아직 실종된 채 남겨진 또 다른 아이를 찾기 위한 것. 5개 중대 500여 명의 병력이 투입돼 이곳 주변의 야산을 샅샅이 뒤져나갔다. 안타까운 국민들의 눈길이 다시 한번 경찰 수사력에 일제히 쏠리고 있었다. 이틀 후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됐다. 아이들의 일주일 사는 차로 망설의 정모 씨. 실종 82일째 만났다. 왜 그러셨어요? 예, 안 죽였어요. 그 지금 억울하세요? 예. 왜 억울하세요? 아직 조사도 아직 안 받았는데요. 경찰이 왜 잡아왔다 그래요 그럼? 그냥 뭐 살인했다고 그러는데.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는 용의자. 그러나 그에겐 혐의점이 분명했다. 실종 당일 용의자가 빌린 차량에서 두 아이의 혈흔이 발견된 것이다. 묵비권을 행사하던 용의자는 만 하루 만에 범행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진술은 신라 같던 기대마저 무너뜨렸다. 같이 있던 아이의 시신을 시흥의 군자천에 버렸다는 것이다. 생떼 같은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고 그 죄를 감쪽같이 덮으려 했던 정 씨. 그는 과연 누구인가? 정 씨는 실종된 두 아이의 집에서 불과 130여 미터 떨어진 다세대 주택에 새들어 살았다. 경찰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정 씨의 반지하 셋방. 정 씨가 여기서 산 지 5년이 넘었지만 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이웃은 한 명도 없었다. 저는 소주 한잔 먹고 왜 여자도 없이 혼자 사냐고 하면서 얘기하면 그냥 뭐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켜서 말고 웃고 말고 그러니까는 성격이 좀 활발한 사람들 같으면은 막 저기 할 텐데 그게 이제 좀 쉽게 말이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내성적이 보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구전에 보면 그냥 전문 다 열어놓고 살아요. 여름에 같은 때는. 여름에는. 그래놓고 뭐 친구들인지 뭔지 뭐 여러 명이 오면 뭐 저기다 뭐 삼겹살 구워 먹고 뭐 이랬다고. 그래도 뭐 맨날 말을 하나 뭐 쳐다보기만 했지 뭐. 평범해 보였던 그가 왜 아이들을 살해했을까? 현장 검증 전날 밤 정 씨에게 자백을 이끌어낸 권경위는 그를 이렇게 분석한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표현을 하냐면 서너 명이서 술을 같이 마시면 나는 항상 다른 얘기만 하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내가 말할 기회를 잃게 되고 그냥 그런 것이 싫어서 나는 점점 나 혼자 술 마시고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한다. 그의 집 마당에는 술병과 신문들만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동네 주민들은 가게에 술을 사러 올 때를 제외하고는 그를 볼 일이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다는 정 씨. 그의 컴퓨터에는 음란한 동영상과 사진들이 엄청난 양으로 쌓여 있었다. 발견된 그런 그 동영상들, 성과 관련된 동영상물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당신도 보다 보면 점점 자극적인 걸 추구하게 되는 게 인간의 어떤 그 본능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그것이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나의 자료일 뿐이고 좀 더 보다 보면 자극적인 걸 추구했다는 것이 자기는 아주 매우 어떤 그 정상적인 사고를 단계를 밟아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정상은 아니죠.
그런 이제 자극적인 패턴의 저변에는 뭐 음란물에 대한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뭐 극적으로 자극적인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은 생각 자체가 그런 이상한 도착적인 사고에 빠져가지고 거의 늘상 일상적인 뭐 낮에 이제 뭐 그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그는 무엇을 원했을까? 그의 집 화장실 판넬 위에는 그를 스쳐간 여인들의 사진들이 있었다. 정 씨는 여자들과 편지를 주고받기도 했고 여자들에게 받은 편지를 간직해왔다. 그는 통신을 통해 여자를 알게 되고 편지와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만난 사이는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다. 또 어떤 여성은 굉장히 자기를 무시하고 갔기 때문에 화가 난다든지, 또 어떤 여성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아직도 생각이 난다든지, 아주 평가가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그런 것이 이 사람이 어떤 그 상대방이 누구였던 건 간에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봅니다. 아이들의 실종 직후 정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웃 여성이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간과했다. 하지만 검거 이후 정 씨의 숨겨진 범죄 행각은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정 씨는 2004년 군포에서 실종된 40대 여인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2년여 전에도 정 씨 집에 불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50대 여성이 있었다. 지난해에도 수원에서 성추행을 당할 뻔했다는 20대 여성 등 피해자의 증언이 잇따랐지만 간과된 것이다. 정 씨는 여성과 아이를 상대로 상습적이고 폭력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결국에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그들을 살해, 유기했다. 성사회에서는 그냥 일반 성범죄라고 부르지 않고 특히 이렇게 무고한 아이들의 손을 대는 사람들을 프레디터라고 부르는데, 프레디터라는 건 일종의 포식동물이라는 거예요. 생태계에서 가장 위에 있는 뭐 다른 동물들을 뭐 잡아먹는 그것이 이제 프레디터인데, 예를 들자면 뭐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사자나 호랑이는 본인의 어떤 그 뭐 약한 동물, 토끼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어야겠다는 그런 욕망 구조를 사실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제하기가 불가능하고요. 이건 그야말로 인간의 양심이나 도덕이나 윤리 의식이 전혀 없는 그런 그 맹수의 모습 아니냐. 사자나 호랑이나 살쾡이의 모습이지 하이에나나 인간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 종류의 인간, 즉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범하는 인간, 또 하나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성범죄를 행하는 인간, 또 하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행하는 이 세 가지 종류를 이제 섹슈얼 프레데터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상습적인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섹슈얼 프레데터 로우, 즉 성맹수법이 운영되고 있는 나라 미국. 지난 시절 섹슈얼 프레데터, 성맹수로 불렸던 사람이 여기 살고 있다. 제이크 골든 플레임. 그는 23세 나이에 10대 소년을 처음 성폭행한 이후 20년이 넘게 숱한 아이들과 여자를 성폭행했다. 결국 자신의 딸마저 상처를 입히고야만 제이크. I was 13 years old. I was picked up by a 그는 child molester 자살을 who was on 했고 probation. 감옥에서 복역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그는 왜 성추행을 멈추지 못했던 것일까? I often found myself feeling depressed. Most of your addicts, whether they are alcoholics or narcotics addicts or sexual addicts, suffer from depression. And when you feel too depressed, the pain is there, and you look for something to make the pain go away. For the alcoholic, it's liquor. For the dope addict, it's drugs. And for the sexual addict, it's the sexual experience.
And so I went after the boys when I felt terribly depressed. 쉰이 가까운 나이까지 희생양들을 찾아 헤맸다는 제이크. 다행히 살인을 하진 않았지만 당시에 그는 그 끝을 예측하기 힘들었다. The idea that there is something of a power that is ruling my life and making me do things I don't want to do. And I was afraid that if I didn't stop it, there was no way of knowing where it would carry me and what I would do next. So I welcomed going to prison. I welcomed going to prison because I knew there I could get help. 폭력적인 성범죄자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정신과 의사와의 면담을 통해 그들의 감춰진 내면을 들여다본다. I told myself I was either going to do this or I wasn't. I had even tried to commit suicide one time because I thought I was going insane. I finally gave up and said, well, I'm this way. And since I'm this way, I'm going to get comfortable with it. I'm going to do these acts. And still, I did not have enough. I wanted more. It was like a fix. I wanted it, and I did anything I could to get it. 상습적인 성범죄자들도 아이를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금기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충동을 억누를 만한 인내심을 갖고 있지 않다. When I was in the community, I was more of a stalker. I would be stalking people, stalking children, looking for victims. Children are on the street all the time. I created my own opportunities. There were children at stores. I had picked some children up. 한 번, 두 번, 급기야 중독이 돼버린 그들. 틈만 나면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를 어슬렁거리며 서성인다. 그들은 마치 사냥감을 찾는 맹수처럼 주변을 맴돌며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린다. 이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욕구를 채우기 위한 선택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At the time, I didn't have any feelings for anybody other than myself. I wanted me to feel good, and it didn't make a difference who hurt in the process as long as I felt good. The progress of my deviant behavior was high. I went from one to another. It was an adrenaline rush for me. I wanted that rush. I had to have it. I was looking out for number one, for me. I didn't have any empathy for anybody else because it seemed to me nobody had any empathy for me. I wasn't going to give anybody any empathy who didn't give it to me. 무엇으로 또 어떤 말로 아이들을 꿰매 빠뜨릴 수 있는지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때로는 도와달라는 말로, 때로는 도와주겠다는 말로 달콤하게 다가오는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아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아이까지 대상으로 삼는 성범죄자의 이상 심리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정신의학 전문의인 홀 박사. 그는 아이를 대상으로 삼는 소아성애에 대한 정신신경학적인 진단과 연구들을 정리해 하나의 논문으로 펴냈다. 논문에 따르면 소아성애자들은 열등감과 외로움에 빠져 있고 감정을 처리하는 데 곤란을 겪는다고 한다. And those are usually people who are a little bit insecure, who are socially awkward, who are avoidant of conflict or others. The problem, though, is a lot of pedophiles will have relationships with adults as well. When you look at the studies, about 50% of them had been married at some point in time. And they really can look like anyone. 최신 의학은 그들의 뇌와 보통 사람들의 차이점을 주목한다. 감정을 조절하고 성욕을 억누르는 측두엽의 활동과 호르몬의 분비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A
lot of people are trying to find out why this is. And we know there are certain areas of the brain that if it's damaged or there's problems, there'll be change in sexuality, there'll be change in impulse control. There's also been a lot of other studies that have found interesting features, such as differences in how people respond to serotonin, which is a neurotransmitter in the brain, which is involved a lot of times with certain aspects of pleasure or sexual response. 왜 그러신 거예요? 검거 당시 정씨는 태연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고 진술을 여러 번 반복했다. 예슬이 혜진 부모님한테 정말 미안함 하나도 없어요? 저 안 죽였습니다. 예슬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몰라요. 예슬이하고 혜진이하고 교회 같이 다녔어요? 아니요. 원래 알던 사이였어요? 아, 교회 안 다녔어요. 교회 같이 안 다녔어요? 네. 원래 알던 사이 아니었어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예, 안 죽였어요. 그 지금 억울하세요? 예. 왜 억울하세요? 아직 조사도 아직 안 받았는데요. 어디서 그러셨어요? 교통사고 나고 나서 그 혜진이하고 예슬이 바로 죽었나요? 예. 교통사고 나서 바로 죽었어요? 네. 교통사고 어디서 났어요? 우연한 사고임을 가장해 죄를 덮으려는 거짓 진술도 반복했다. 예. 판사님께 변호인한테 부탁한 건 없으시고요? 아니 판사님께 모든 걸 다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사고 죄송합니다. 나서 그 혜진이하고 예슬이 죽은 거 어떻게 아셨어요? 죄송합니다. 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유괴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계획적인 범행입니까? 계획적인 범행은 절대 아닙니다. 혜진 예슬양 부모님께 한마디.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교통사고라는 것을로 이 처음에 이 허위 자백을 했다는 이 진술에 대한 자백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이 사람한테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자기 범죄가 굉장히 파렴치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부인하고 심지어는 유전자가 나와도 부인하는 것들이 다 그런 그 이 맥락에서 이루어지는데. 현장 검증이 있던 지난 22일 정 씨의 집 앞에는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교통사고였다. 담벼락에 밀어붙이다 그랬다. 진술을 번복하던 정 씨는 현장 검증이 있기 전 골목에서 만난 아이들을 위협해 집으로 끌어들였다고 말했다. 집으로 좀 끌고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끌고 가는 모습을 한 번만 더 재현해 주세요.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아마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미친 듯이 그런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주위에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죠. 예,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있었으면은 누가 뭐라고 그냥 말리거나 했을 텐데. 환각 상태에서 벌인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진술. 과연 그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성추행이 되는 것에 두려워서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순간에 어떤 격정으로 인해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벌어진다고 가해자들은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발범죄에 해당하는지 이런 거를 많이 면담을 해봤는데 그건 절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취향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 같지는 않고 오랜 기간 동안 누적돼 있던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지금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로 발현이 되는 거지 그게 그냥 갑자기 우발적으로 아무나 벌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범죄가 아니에요. 우발적인 범죄는 없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범행을 행하는 순간만큼은 분명히 충동이 작용을 하고 어떤 욕구의 범죄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은 이미 그런 충동을 유발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는 상태였고요. 늘 어떻게 본다면 시동이 걸려있는 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바로 1년 전 이곳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2007년 3월 16일) 오후 5시경의 일이었다. 학교 앞 피아노 학원을 마친 여자아이는 집을 향해 걷고 있었다. 아이는 뒤에서 걸어오던 한 사내의 눈에 띄었다. 한 이 지점쯤에서 이곳에서 그 피해자는 뒤에서 걸어오는 상태였고 그
앞서가던 피해 아동을 처음 피의자가 이 지점에서 발견했어요. 피의자 주장대로는 뭐 자기가 먼저 앞서가고 피해 아동이 자기를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순순히 사내의 뒤를 따라 걸었다. 그를 모르니 대신 읽어달라는 사내의 말에 천사 같은 어린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다. 이 길을 따라서 들어간 거예요. 집을 앞에도 가르쳐. 예. 집에서 불과 120여 미터 떨어진 과수원의 외진 길로 사내는 아이를 끌어들였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의 은신처로 가는 길이었다. 실종된 지 40일 후 아이는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다. 범인이 살던 움막의 화장실 옆에 시신이 감춰져 있었다. 이 사람이 여기 살면서 주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노동일을 했었거든요. 주로 노동일 나가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또 항상 출입하는 도로가 아까 처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왔던 도로, 도로도 아니죠. 그냥 이 과수원 내에 나와 있는 그런 옆 공간을 이용해서 출입을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노출이 안 됐었어요. 전과 23범이었던 그는 5개월 전 출소한 이후부터 제주도로 건너와 살고 있었다. 더욱이 그에게는 아동 약취 유인의 전과도 있었다. 서울에서 어린애를 데리고 가는 거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이제 신고가 돼서 처벌받은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때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면요, 지금 피의자는 다시 다른 장소에 가서 재범행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그럼 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뭐 검거가 안 되고 니까 다시 그런 충동심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더 충격적인 것은 실제 성범죄자들은 성범죄를 재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20여 년 넘게 계속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자는 추적조사를 5년만 하면 재범이 안 잡히는데 20년으로 그 추적조사 범위를 넓혀버리면 잡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기록들은 덜미가 잡히지 않는 한 성범죄는 반복되고 결국에는 살인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1929년) 국내 언론에 처음 등장한 연쇄 살인 사건. 한 달 간격으로 남자 어린이 2명이 성폭행 당한 후 살해된 참혹한 사건이었다. 피해 대상과 범죄 수법이 같은 점으로 보아 경찰은 같은 자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국내 최초의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최초의 연쇄 살인은 아동 성범죄로부터 시작됐다. 2000년 이후 벌어진 아동 납치 살해 사건의 범인들. 이들은 모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성범죄를 거듭 저질러 온 이들은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 그리고 단지 얼굴을 알아본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을 위해 서슴없이 어린 목숨을 빼앗았다. 파렴치한 살인 행각이 드러난 후에도 이들은 모든 잘못을 상황의 탓으로 돌렸다. 성맹수 혹은 섹슈얼 프레데터라고도 불리우는 그들. 과연 우리는 그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수사를 행하거나 또는 기소를 행하거나 재판을 행하는 그런 그 사법 관련 부서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그러한 그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학술적 연구는 활발한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발생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발생에 대한 어떤 그 접근은 꼭 이루어져야 할 만한 그런 사회적인, 국가적인, 정부적인 접근은
제대로 이루어져 왔지 못하다. 우리 제도에는 상습적인 성범죄자의 연구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존재한다. 피해자는 이미 살해된 상황에서 가해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소송 기록 열람은 범죄 연구를 위한 접근마저 어렵게 한다. 가해자에 대한 실체 파악이 미래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우리나라도 금년도부터 전자감시원 집행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국의 제도와 우리 제도가 조금 차이가 있는 제일 큰 차이는 사실은 전자감시만 집행을 한다는 것이 우리 제도이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전자감시뿐만 아니라 그에 부과하는 여러 가지 치료 명령이랄지 그 외에 이제 취업 제한이랄지 신상 공개랄지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서 모두 집행이 된다는 그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죠. 공주 치료 감호소. 성범죄자의 정신적인 치료와 재활 훈련이 이루어지는 국내 유일의 시설이다. 그런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곳의 치료 감호 대상자는 심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범죄자만으로 한정돼 있다. 현재 여기에서 치료를 받는 성범죄자들은 100여 명. 전체 성범죄자들의 약 3%에 불과한 숫자다.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다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대부분의 성범죄자들은 복역 후 그대로 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화가 나게 될 때, 또 술을 마실 때, 또 어떤 상황일 때 나는 좀 성범죄를 일으키기 쉬운가. 간혹 들으시면 여자 쪽에서 유혹해올 때. 여자가 유혹해올 때, 예. 또 다른 분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술집 앞을 지나갈 때 술집 앞을 지나갈 때 술 한잔 먹고 가자. 두 분 다 여자가 아주 위험 상황이네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거 한 것에 대해서 성범죄에 대한 서구의 실증적인 연구들은 치료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음을 입증해왔다. 우리가 이제 역할을 맡을 거예요. 그게 있고. 때문에 격리 기간을 장기로 늘리고 치료를 병행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사회로 복귀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의 약물요법과 신상 공개를 통해 성범죄자 자신과 미래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근본적인 치료는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입니다. 여성 호르몬을 주입해 가지고 테스토스테론 효과를 감소시켜서 그러면 근본적인 치료. 과거에 1930년대에는 정말로 그 고환을 적재 수술하는 여기까지 거세 수술됐습니다. 그거야말로 이제 인권적인 침해가 있는 거지만은 그 화학요법에 의한 그 호르몬 주사요법은 실제 이제 치료제니까 치료제를 쓴다면 그 범죄자 본인에게나 또 사회 아동에게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측면이니까 오히려 인권을 보호한 측면이 있다. 그냥 단순히 그 가해자들의 인권 침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을 반인권적이라고 우리가 다 폐기할 수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예컨대 지금 이렇게 이런 속도로 계속 만연되어 가고 있다면 앞으로 5년, 10년 후가 되면 거의 외국처럼 그렇게 충분히 연쇄살인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지금은 이제 약물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때가 사실은 된 거죠. 제이크는 솔직히 지금도 충동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과 거주지를 공개하고 보호 감시를 받으면서 스스로를 억누른다. 또한 끌리는 상대와 마주치면 얼른 자리를 피하는 방법으로 충동을 막아왔다. Stop this as soon as possible, because the further along you go, the less reason you have to control yourself with until at the end you've lost control. So in answer to your question here, it depends whether or not they stop that chain. If they don't, it happens. If they do, they stop it. 이 아름다운 세상의 또 어딘가에 절대악이 웅크리고 있을지 우리는 모른다. 그들은 천사의 마음을 가진 연약한 영혼을 노린다.
아이들을 잃어버린 도시. 2006년, 2007년, 2008년 해마다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안양의 두 아이 역시 그렇게 잊혀질지 모른다. 이 도시는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을 잃어버려야 할 것인가.